저는 김서윤입니다. 37살이죠.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수제비누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남편 민수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자마자 들린 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지아를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의사의 표정이 생생해요. 안쓰러우면서도 담담한 그 얼굴 말이죠.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오직 한 분이었어요. 바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최정환 아버님은 67세셨죠. 과거 대기업 중역을 지내신 분이라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위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날 아버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민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꼿꼿이 서 계시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아버님은 말없이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손으로 영정사진의 유리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시기도 했죠. 그때 저는 아버님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봤어요. 오래된 시계였는데 아버님이 절대 벗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좀 앉으세요. 너무 오래 서 계시면 다리가 아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고개만 천천히 저으셨어요. 괜찮다. 민수 옆에 있어주고 싶구나.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단단하고 차분하던 아버님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만은 아닌 것 같았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아버님은 거의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정사진 앞에 앉아 계셨어요. 가끔 혼자서 중얼중얼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왜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거든요. 상대방 운전자도 신호를 지키고 있었는데 민수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거였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버님은 자주 우리 집에 오셨어요. 지아를 보러 온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에는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어려 있었거든요. 민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공방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지하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남긴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셨죠? 서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민수 몫의 이상이다. 받아라. 통장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어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죠. 아버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한다. 민수가 못다 해준 몫이니까. 아버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죠. 그러자 아버님이 갑자기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살자. 지아도 할아버지가 필요하고 너도 혼자 키우기 힘들 것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과 함께 산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도 대화가 많지 않으셨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어색할 게 뻔했죠. 아버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지아랑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안 된다. 내가 지켜봐야겠다. 아버님은 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는 걸까요?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희를 꼭 돌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요. 결국 지아 때문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아가 아버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엄마. 지아의 말을 듣고 나니 거절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했고 아버님도 손녀를 무척 아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제가 낼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과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아버님은 용인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구하셨어요. 방이 3개라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버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텃밭 일을 하시고 저는 공방 일을 하러 나가고 대화다운 대화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제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항상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지아 도시락도 싸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 아니냐. 우리 가족인데. 아버님이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부담스럽기도 했죠. 아버님이 저를 너무 챙기려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상한 건 아버님이 밤늦게 제 방 앞을 지나다니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마치 뭔가 확인하려는 것처럼 문 앞에서 잠깐씩 멈춰 서시곤 했어요. 그래도 지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선택인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지아에게 정말 다정하셨거든요. 학교 숙제도 봐주시고 주말에는 텃밭에서 함께 채소도 키우셨죠. 아버님과 함께 산 지 2달이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일이 바빠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면 일어나셨죠. 고생 많았구나. 밥은 먹었냐? 네, 아버님. 바깥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도 뭔가 좀 먹어야지.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아버님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성인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해주려고 하셨거든요. 더 이상한 건 제가 몸이 안 좋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했는데 아버님이 바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오셨습니다. 이거 먹고 일찍 자거라. 내일 아침에는 죽을 끓여줄 테니까. 아버님,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된다. 민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 아버님은 항상 민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치 민수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았죠.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밤에 아버님이 제 방 앞을 지나다니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시는 길인 줄 알았는데 자꾸 문 앞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셨죠? 제 방 문 앞에 와서 한참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살짝 일어나서 문틈으로 봤는데 아버님이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빼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시더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상했어요. 왜 제 방에 들어오려다가 그만두신 걸까요?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에 그 일을 물어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지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밤에 아버님이 제 방 앞에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문을 살짝 두드리시기도 했지만 제가 네라고 대답하면 아니다, 괜찮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죠. 정말 궁금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아버님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지아도 할아버지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밤에 엄마 방 앞에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네,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봤어요. 지아까지 알고 있다니. 이제는 정말 아버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과로로 쓰러진 날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공방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계속됐거든요. 그날도 새벽 2시까지 비누를 만들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지아가 학교에 간 후라 아이가 놀라는 일은 없었지만 온몸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났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온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제 상태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서윤아, 병원에 가야겠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억지로 저를 일으켜 세우시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했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돌봐줄 테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라. 아버님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시고 약도 사오셨어요. 해열제를 먹고 나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버님이 죽을 끓여오셨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 이렇게 굶으면 더 안 좋아져. 고맙습니다. 아버님. 죽을 먹고 나니 기운이 조금 돌았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 마음이 따뜻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살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서윤아, 몸을 좀 닦아줘야겠다. 순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틀째 제대로 씻지도 못했잖아. 이러면 몸에 안 좋다. 아버님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아버님,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아버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아버님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거든요. 정말 안 됩니다. 아버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냐. 너를 이렇게 놔두면 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아버님이 또 민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항상 민수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았죠. 아버님, 제발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울먹이면서 말했지만 아버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어라. 금방 끝날 테니까.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눈물이 났지만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고 아버님의 의지도 너무 강하셨거든요. 아버님은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저를 씻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님의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도 편하지 않으셨던 거죠? 다 끝났다. 이제 좀 시원하지? 아버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정말 단순히 며느리를 돌보려는 마음이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버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기색을 보이면 바로 달려오셨고 밤마다 제 방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됐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나았는데도 아버님은 매일 밤 제 방에 와서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셨죠. 아버님,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확인해봐야지. 또 아프면 어떻게 하냐. 아버님의 관심이 점점 부담스러웠어요. 이웃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서윤씨, 시아버님이 밤마다 방에 오신다면서요?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제가 아파서 간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밤마다 그러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버님이 평소처럼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하고 어둡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서윤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아버님이 제 방 의자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무겁고 떨리고 있었죠. 뭔데요, 아버님? 민수가 죽은 게 내 잘못이다. 순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민수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라는 거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였잖아요. 그날 민수가 나를 만나러 오고 있었다. 아버님이 손목시계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님의 손목에 있는 긴 흉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님, 손목의 그 상처는 내가 죽으려고 했던 흔적이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아버님이 자살을 시도하셨다는 거였죠.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회사에 다닐 때 잘못된 일에 연루됐다. 불법적인 일이었는데 나는 모른 척했어.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일 때문에 큰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내가 미리 말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아버님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다. 그때 민수가 나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어. 민수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버님이 왜 그렇게 민수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계셨는지. 그날도 내가 힘들다고 전화를 했다. 민수가 급히 나를 만나러 오다가 사고가 난 거야. 아버님, 민수가 죽은 건 내 때문이다. 내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민수는 안전하게 집에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67세의 어른이 아이처럼 우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지아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수 대신에 말이야.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버님의 지나친 관심도 밤마다 제 방을 찾아오시는 것도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아버님, 그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 잘못이 맞다. 내가 더 용기 있게 살았다면, 민수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이 계속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민수의 죽음으로 저도 힘들었지만 아버님은 더 큰 고통을 혼자서 견뎌오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 민수도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게 민수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아버님이 자꾸 자책하시면 민수도 슬퍼할 거예요. 그때 아버님의 손목시계를 다시 봤어요. 왜 절대 벗지 않으시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시계, 민수와 관련된 거죠? 민수가 결혼할 때 물려주려고 했던 거다.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시계인데 이제 물려줄 수도 없게 됐어. 아버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전통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거죠. 아버님의 진심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아버님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됐죠. 밤마다 제 방을 확인하시는 것도, 지나치게 저를 챙기시는 것도 모두 민수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에서 나온 거였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저희가 아버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를 돌봐주셔서.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마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죄책감으로 저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자연스럽게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 이웃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밤마다 뭘 하는 거래?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이런 식의 험담들이 돌고 있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아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상한 말을 듣고 온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니, 지아야?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이상한 짓을 한다고. 아이까지 이런 말을 듣게 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나서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님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에 가셨어요. 뭔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렸다고 해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나중에 옆집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며느리와 손녀를 돌보는 게 잘못된 일이요. 아들을 대신해서 가족을 지키는 게 죄요. 아버님은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고 계셨던 답답함을 모두 터뜨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이상한 거요? 아버님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셨을 때 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 당연한 일이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건 내 일이야.
아버님이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가족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님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힘드셨죠?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냐. 혼자서 지아 키우고 일하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민수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했죠.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과 진짜 가족이 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지아의 담임 선생님인 윤상혁 선생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상혁 선생님은 39세로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미혼이셨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죠. 지아도 상혁 선생님을 무척 따랐거든요. 처음에는 지아 때문에 만나는 거였어요. 학부모 상담이나 학교 행사 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지아가 요즘 학교에서 밝아졌어요. 어머님이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아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상혁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상혁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아 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상담하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정말 지아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느꼈죠. 서윤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시아버님과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상혁 선생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지아가 아니라 저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상혁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 호감을 갖고 계셨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혁 선생님은 따뜻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어요. 민수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이 넘었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실망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눈치채셨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구나. 그래요? 좋은 일이 있나? 아버님의 눈빛이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죠. 결정적인 순간은 상혁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오신 날이었어요. 지아의 상장을 전달하러 왔다고 하셨지만 아버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게 분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아 할아버님. 윤상혁입니다. 아, 지아 담임 선생님이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상혁 선생님을 정중하게 맞아주셨어요. 차도 내어주시고 지아 이야기도 나누셨죠. 지아가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어른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빠가 없어서 아쉬울 텐데. 아버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혁 선생님도 아버님의 의도를 아셨는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죠. 아이에게는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훌륭하시고요. 상혁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이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좋은 분 같구나. 네? 선생님 말이야. 지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고 너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 아버님이 다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 서윤아, 너 혼자 지아 키우며 살 수는 없다.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민수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수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냐. 아버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아버님이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거였죠. 내가 행복해야 지아도 행복하고 나도 마음이 놓인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버님의 격려를 받고 나서 상혁 선생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됐어요. 지아도 상혁 선생님을 아빠처럼 따랐고 아버님도 상혁 선생님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죠. 6개월 정도 교제한 후 상혁 선생님이 정식으로 청혼했어요.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아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저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결혼하면 아버님과 떨어져 살게 될 텐데 아버님이 혼자 지내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걱정을 알아차리시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살 생각이다. 텃밭 농사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
아버님, 저희랑 함께 사시면 안 되나요? 새 가정을 꾸리는데 시아버지가 끼어 있으면 어색하잖아.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아버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하셨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건 제 친정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였어요. 버진로드를 누가 함께 걸어줄지 걱정이었죠.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오래된 상자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님이 항상 차고 계시던 그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아버님, 이건 민수에게 주시려던. 민수는 이제 없지 않냐. 대신 내가 받아라. 그리고 언젠가 지아가 결혼할 때 물려주면 돼.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시계는 단순한 결혼 선물이 아니었죠. 가족의 사랑과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결혼식 때 내가 너와 같이 버진로드를 걸어도 될까?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님이 친정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버님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아버님은 최고의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제 팔을 정중하게 붙잡고 걸으셨죠. 서윤아, 행복해라. 네, 아버님.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제단 앞에서 아버님이 제 손을 상혁 씨에게 전해주실 때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울었고 하객들도 많이 우셨죠. 결혼식이 끝난 후 아버님은 약속대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집을 구하시고 텃밭을 키우며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하셨죠. 저는 상혁 씨, 지아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상혁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주었고 지아도 행복해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님을 찾아뵙곤 했어요. 아버님은 홀로 지내시면서도 건강하고 밝으셨죠. 잘 지내시죠, 아버님? 물론이지. 텃밭 일도 재미있고 마을 사람들도 좋고 아버님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수의 죽음으로 시작된 아픔이 결국 더 큰 사랑과 가족애로 이어졌거든요. 아버님이 밤마다 제 방을 찾아오셨던 이유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해요. 그건 단순한 걱정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던 거죠.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다는 걸 아버님을 통해 배웠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저도 아버님에게 진짜 딸이 될 수 있었죠. 지금도 가끔 아버님이 주신 그 시계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언젠가 지아가 결혼할 때 이 시계를 물려주면서 아버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줄 생각이에요. 그때서야 아버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